건축을 통한 행복 실현 제18회 대구건축 박람회 3월 22일부터 25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됩니다. 다양한 최신 건축 자재, 리빙홈 인테리어, 리모델링, 전원주택이 선보이는 제18회 대구건축 박람회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 대구 601-5310.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죠?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들 어떻게 계속 기억이 나세요? 네. 정말 다 적어 보셨어요? 네. 네, 숙제 검사해야 되는데 내려가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네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저번에는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매크로하게 좀 더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제목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공지능 SQ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제가 강의할 때 질문이 많죠? 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으네요. 자, 질문 또 하게 들어가겠습니다. 화목한 가정의 조건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벌써 한숨이 나오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단어도 있나? 뭐 이렇게 대화가 많아야 된다. 또 싸우지 말아야 된다. 대화는 하는데 싸우시는군요. 네. 또 서로를 인정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참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인터넷에 제가 이렇게 다니는 게 재밌어서 제가 갖고 온 거였는데 서로 이런 생각을 하고 살면은 굉장히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자, 남편은 아내 말을 잘 듣자. 아내는 반찬 매번 바꾸기 힘들다. 주는 대로 먹어라. 그리고 아가는 나도 언젠간 쓸모가 있겠지. 이 쓸모가 있는 걸 보고 투자하고 계신 거 맞죠? 쓸모가 있을 그날을 바라면서 네, 한번 재미있게 한번 갖고 와봤고요. 자, 이거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정말 말이 많죠. 정말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단어들 생각해 보시면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AI 기술을 핵심 동인으로 상품 서비스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고 진흥화되는 세상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죠? 뭐 스마트카, 3D 프린팅, 뭐 4D 프린팅, 드론, 가상현실, 인공지능부터 막 정신이 없지 않으세요? 정말 많은 변화인데요.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는 스위스 세계 경제 포럼인 다보스 포럼에서 찰스 스왑이 인더스트리얼 4.0 해가지고 이 얘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이제 많이 퍼지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재밌는 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이렇게 뜨겁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유행이 한번 탕 터지면 유행이 되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미 시작된 변화에 대해서 가속화되고 있을 정도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대변화, 쓰나미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또 유명한 경제학자께서는 3차 산업혁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보화 혁명의 연장선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한 분, 엘빈 토플러를 여러분 혹시 아세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세계 3대 미래학자 중에 한 분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분은 엘빈 토플러가 얘기했던 4차 제4의 물결의 격까지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 4차 산업혁명 자체에 대해서 공통된 정의는 아직 없다라고 하시는 게 이해가 빠르실 거고요. 근데 엘빈 토플러가 이 얘기했던 거 혹시 아세요? 2007년에 한국에 와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은 교육이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이상을 학교와 학원에서 자신들이 살아갈 미래에 필요하지 않을 지식을 배우기 위해, 그리고 존재하지도 않는 직업을 위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아침 일찍 시작해 밤 늦게 끝나는 지금의 한국의 교육제도는 산업화 시대의 인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었다.
이제 산업화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교육도 바뀌어야 하며 적당한 지식인을 대량 생산하는 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 언제 와서 얘기했다고요? 2007년에. 지금은 2017년인데 어떠신가요? 제가 지난 시간에 교육 투자를 얘기했는데 아이들이 미래에는 존재하지도 않을 지식과 직업을 위해 하루에 15시간씩을 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사실 엘빈 토플러는 한국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언제? 산업화 시대 때. 한국 교육은 너무 저는 교육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거는 아니라고도 보는 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인 유례 없는 발전을 이룬 거는 오직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교육했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그 역할을 충분히 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의 탓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이게 학교 탓도 아니고 뭐 정부 탓도 아니고, 이것보다는 정말로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그 비유를 할 때도 기업이 시속 100마일로 움직이면 학교가 맨 끝에서 시속 10마일로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현재 변화를 따라잡으려면 50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거 기다리면 애들이 몇 살이 돼요? 여러분, 아이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머니들이 정말로 나서지 않으면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빈 토플러는 20세기의 성공 모델은 등반, 열심히 꾸역꾸역 올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저기에 다다르는 모델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21세기의 성공 모델은 뭘 것 같으세요? 네? 자신 있게. 엘리베이터. 이건 또 새로운 이론이 출현했습니다. 21세기는 엘리베이터 이론에 의해서 시간이 나면 꼭 여쭤보고 싶은 이론인데요. 또 다른 이론이 또 뭐가 있으실까요? 21세기는 서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래는 적응형 학습자와 모호함의 파도를 타는 서핑 애호가들의 몫이다. 한마디로 불확실하잖아요. 어떤 파도가 올지, 어떤 강도로 올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이거를 경험하기 위해서 작년에 제주도 가서 서핑을 진짜 배웠습니다. 몸으로 알기 위해서. 이 서핑이라는 게 뭔가. 근데 이 영화는 한국에 개봉은 안 됐는데요. 소울 서퍼라는 외팔이 소녀의 실제로 상어한테 팔을 먹혀서, 이 서퍼가 팔이 없으면 균형을 잡는 게임인데, 근데 외팔로 전 세계 챔피언을 합니다. 실화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 거여서 한번 보시고, 거기 이 영화를 통해서 통찰을 많이 저는 얻었어요. 변화라는 건 저렇게 다가오는 거고, 변화에 난 이렇게 리듬을 맞춰가야 되는 거고, 거기에 내 몸을 맡겨야 되는 거고, 그 얘기가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이 영화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 사피엔스, 요새 참 책이 안 팔리는데 이 대박이 난 책 중에 하나가 사피엔스죠. 근데 충격적인 얘기를 또 하시잖아요. 학교 교육 80~90%가 쓸모없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머니 그걸 학교 왜 보내세요? 글쎄요, 이렇게 해서 이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알면서도 나만 다르게 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잖아요. 그게 현실인데, 그냥 이거는 봐두만 두세요. 이런 개념들로 바뀌고 있습니다. 20세기가 심리학이 화학심리학, 다인유전학, 물리화학, 뉴턴 물리학, 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데서 21세기 패러다임이 에너지 심리학, 라마르크 후성 유전학, 파동화학, 양자물리학, 프랙탈 기하학 등으로 변하는데 뭔 소린지 모르셔도 돼요. 네, 뭔가 굉장히 바뀌고 있다. 자, 앞에서 보신 4차 산업혁명들은 학자들마다도 말이 다 다르고 하는 말은 복잡해요. 근데 딱 한 단어로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을 얘기한다면, 아까 힌트를 약간 보신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안 나세요? 딱 한 단어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하고 이건 이러고 너무너무 복잡해요. 딱 한 단어로 정의하면, 네, 한마디로 변화잖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변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3차 산업혁명의 끝이 안 났다고 얘기하던, 변화의 쓰나미라고 얘기를 하던 뭘 하던, 변화가 엄청나다라는 얘기. 딱 한 단어로 하면 변화가 될 거예요.
이제 공부 리스크라는 단어들도 많이 쓰는데 지금 키우시는 아이들이 직업 전선으로 나갔을 경우에 현 직업의 65%가 사라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99%라는 어마어마한 수치로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저는 조금 과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지금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그러면 나가는 애들이 이 수치를 만약에 우리가 보고 애들이 나가는데 걔네들이 갖는 직업의 65%를 우리가 몰라.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하나요? 좀 막막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그 티타임스라는 데서 봤더니 그 페이스북의 창립자인 저커버그 등이 1천억을 투자한 알트스쿨이 실패를 했습니다. 최첨단 디지털 테크놀로지로 무장한 학교가 실패를 했습니다. 이거 어쩌라는 거죠? 이런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낸 거는 정말 4차 산업혁명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정은 이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어쩌라고요? 다 좋다고요. 어쩌라고요? 정말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어지러워요. 저희 요새야 비트코인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미 돈 벌 사람들은 다 벌고 근데 지제야 알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냐 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변화의 대물결에서 도대체 어쩌야 되냐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래서 아까 사피엔스가 또 새로운 책을 내셔서 또 방한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호모데우스에서 그 김영사가 주관해서 유발 하라리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세션이 있었는데 교육은 그 중에 질문 하나가 어떻게 변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저 이 답을 보고 유발 하라리 교수님을 좋아하기로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답변을 했냐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기술이 당신에게 목표를 강요하고 당신을 자신의 노예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더 잘 알아가는 것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대요. 뭐 하는 거 외에는 자기 자신을 잘 알아가는 것 밖에는. 당신이 누구인지 삶에서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십시오. 너 자신을 알라는 물론 오래된 조언이지만 21세기에 가장 시급한 조언입니다. 굉장히 막연한 소리 같은데 이게 어떻게 실제로 작동을 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하버드에서 입학사정위원회 일을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했는데요. 그래서 하버드가 어떤 인재들을 선발하는지를 직접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좀 떨어져 계셔도 혹시 하버드 나 지금 보내주면 한번 내가 지원해보고 싶다 하는 분 계세요? 정말이시죠? 좋습니다, 어머니 좋습니다. 그러면 저랑 같이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입학사정에 관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될 거고요. 하버드 인터뷰를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드릴게요. 자, 나머지 분들은 다 어떤 분들이 돼주시면 되냐면 지금부터 입학사정위원이 돼주세요. 그리고 저는 우리 지원자 학생에게 딱 2가지 질문만 할 거예요. 이 2가지 질문만 답변을 제대로 하실 수 있다면 하버드가 아니라도 어디라도 합격을 하실 수 있고 내 아이가 준비하게 됐을 때 어디라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리고 약간은 큰 목소리로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시뮬레이션 들어가겠습니다. 입학사정위원님들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실제로 나중에 저희가 하다 보면은 최종까지 갈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 학생을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 의견이 나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각 그 입학사정위원이 그 학생이 왜 합격해야 되는지를 프레젠테이션을 해요. 그럼 이거를 반박을 해요. 저 학생은 안 됩니다라고 하면 그걸 다 듣고 집단이 토론을 해요. 그러고 나서 최종 거수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버드 최종 단계를 지금 경험하시는 즐거운 시간이 되실 것 같고요. 정말로 시뮬레이션을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는 시뮬레이션이니까 제가 입학사정위원회 질문들로 할게요. 첫 번째, 학생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학생의 침묵을 잘 들었고요. 자, 2번째 질문입니다. 왜 하버드에는
전 세계 가장 뛰어난 엘리트들이라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데요. 저희 하버드가 왜 학생을 선택해야 할까요? 저는 다른 학생들의 최고의 탑의 이 학교에 와서 무엇을 얻어가는지에 대한 연구를 해보고 싶어요. 아, 그러세요? 네, 고맙습니다. 학생 잠깐 눈 감아주시고, 자, 우리 입학사정위원님들 중에서 이 답변에 대해서 합격시키고 싶으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자, 눈 떠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과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은 감사해요. 용기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사실 모든 입학사정 시뮬레이션에 관해서는 딱 두 가지 질문입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후에 관한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 제가 뭐라고 물었어요? Why라고 물었어요. 근데 한국 학부모님들은 항상 뭘 물으세요? How를 물으세요. 더 중요한 질문은 주로 이제 누구세요? 라고 한국 사람들은 답변을 이렇게 해요. 저 몇 살이고요. 어디서 왔고요. 저 무슨 직업이고요. 혹은 뭐를 전공했고요. 근데 그 나이와 그 전공을 한 사람 수도 없이 많잖아요. 이게 나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아닌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는 학연, 지연, 혈연 혹은 이런 걸로 아시아인들이 자기를 많이 어필을 해요. 근데 그거가 그 사람을 나타낼 수는 없어요. 두 번째 뭐라고 물은 거예요? 왜 우리가 당신을 선발해야 돼요? 라고 물었는데 우리 지금 시뮬레이션 참여한 학생은 내가 얻을 걸 얘기를 하고 있죠. 저는 뭐라고 물었어요? 왜 우리가 당신을 뽑으면 우리가 좋나요? 라고 물었는데 내가 원하는 거를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지원하는 학생들 원서들을 좀 보게 되는데 소위 얘기하는 서울대에서 수석했던 학생 것도 보게 되고 하는데 이 패턴을 거의 못 벗어나요. 두 가지 질문 정말로 단순하지만 답하기가 어렵죠. 방금 유발 하라리 교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이야기처럼 21세기에 시급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아이한테 정말로 물으셔야 돼요. 너 누구지? 왜 다른 네가 이 세상을 살 때 넌 왜 세상이 너를 필요로 하는 존재인 거지? 이 질문에 정말 어렸을 때부터 답변이 준비가 된다면 그 학생은 어디를 가든 성공하게 될 거예요. 한번 예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희 학생, 저랑 같이 준비를 했던 학생인데 제가 이제 서울대에서 이제 대학원에서 경영대학원에서 논문 쓸 때 제가 썼던 논문의 주제가 블루오션 전략에 관한 Value Innovation이라고 가치 혁신 전략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이게 사람한테도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태양의 서커스 가서 보신 적 있으세요? 재밌어요. 가서 보세요. 라스베가스가 생각외로 안 비싸요. 도박의 도시인 줄 알았는데 호텔값도 싸고 음식값도 싸고 쇼가 그리고 굉장히 볼 수 없는 쇼가 있는데요. 정말로 제 논문 때문에 가서 한국에 온 퀴담이라는 걸 봤고 그다음에 미국 가서 오쇼하고 카라는 걸 봤는데 이게 서커스의 혁명인 거는 알고 계세요? 들어는 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세요. 태양의 서커스라고 한번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셔도 완전히 다른 영상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 태양의 서커스가 전략 캔버스라는 거예요. 아주 제가 자세히보다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요게 이제 그 파란색 선이 태양의 서커스의 그 그림이에요. 근데 얘네가 없앤 게 기존 서커스에 보통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광대가 있고 동물이 있는데 싹 다 없앴어요. 그리고 다른 차원으로 해서 지금 벌써 그래프를 보시면 완전히 다른 그래프가 나오죠. 이게 이제 완전히 다른 데서 경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술 작품과 함께 서커스를 예술화 해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차별화된 것으로 아주 전설적인 라스베가스 쇼에 제가 갔을 때는 10개 쇼 중에서 8개가 태양의 서커스가 석차를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대단한 상품이고요. 우리나라에도 훌륭하게 하신 그래서 논문의 주제로 선택한 난타도 기존의 연구과는 완전히 다른 뭐를 없앴죠? 난타가 언어를 싹 없앴어요. 성승환 씨가 고래사냥이 성공을 했는데 무대 비용, 이 무대값만 해서 그거 다 없애는데 다 태우셨어야 됐대요.
이 무대 비용 어떡할 거며, 해외에서 뭐 이걸 갖고 오니까 작품값 로얄티 높지, 그리고 하니까 그걸 싹 다 없앴어요. 그 대신 다른 연극과 완전히 다른 곡선으로 난타를 만듭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물론 노프 브로드웨이까지 갔었고, 영국의 에딘버러에 가서도 했었고, 한국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오면은 항상 들리는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를 잡게 됐어요.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인재들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인재들도 내 아이가, 내 학생이 어떻게 다른 캔버스에 전략으로 아이가 접근할 수 있을까를 분석할 수 있는 전략 캔버스라는 뜻이고요. 입학사정관제를 제가 보니까 현재 3,000가지가 넘더라고요. 학생 선발하는 유형이. 대단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너무 엄청난데 그래봤자 이 5가지 항목을 못 넘어가요. 학습 열정, 그쵸? 그리고 학습 학업 태도 및 방법, 창의성, 리더십 역량과 사회봉사, 잠재력과 회복 탄력성. 그거면 더 평가할 게 있나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인생의 이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인생도 5가지 카테고리화로 딱 요약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삶의 문제는 첫 번째 관계, 무슨 관계든. 두 번째 뭐니 해도 돈. 세 번째 진로와 직업. 네 번째 건강. 5번째 삶의 의미. 이거를 벗어나는 문제 가지신 분 계세요? 마찬가지로 수많은 것이 있다 해도 본질적인 것을 딱 찝게 되면은 우리가 그 핵심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을 조금 더 세분을 해서 그 A 학생, 제가 가르쳤던 학생의 전략 캔버스예요. 딱 보시면 벌써 학습 역량이 떨어지죠. 공부를 안 했다는 뜻이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평균 당구를 3시간씩 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이 친구가 근데 말도 안 되는, 본인의 성적으로는 갈 수가 없는 학교를 들어가서 장학생으로 다니고 있고, 지금도 유명한 조승우 씨랑 막 형형하면서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요. 한번 왜 이 친구가 뽑혔을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저랑 같이 파이널, 저희가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딱 하는데 갑자기 딱 나오더니 종이 한 장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요. 아마 일반적인 학생들은, 상처 없이 자란 학생들은 이 하얀 종이와 같이 깨끗하고 잘 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학생들은 조금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멀리 날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저는 부모님도 또 서로 많이 다투기도 하셨고, 또 제가 문제아로 중학교 시절도 보내서 제 마음은 이렇게 됐었어요. 그 대신 저는요, 멀리 날아갈 수 있어요. 지금 뭔지 아시겠어요? 이 친구가 정말 성적이 안 됐거든요, 이 필기 점수는. 근데 면접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점수로 받고 문 닫고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이 A4 한 장으로 이 친구가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저는 이런 사람이요를 뭘로 딱 보여줬어요? A4 한 장으로.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굉장히 창의적인 재밌는 거던데, A4 한 장을 저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한 장을 하나 구기고 다리미를 그려놓은 건데, 이런 프레젠테이션은 정확하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우리가 왜 이 학생을 뽑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들려주죠. 이렇게 아이들이 준비가 돼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가장 나다운 건 다 대체 불가능하죠. 근데 사실은 20세기의 교육은 적성이라는 것도 어디서 나온 거냐면, 공장에서 톱니바퀴가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이걸 채워넣어야 되잖아요. 군대에서 한 사람이 죽으면 빨리 채워넣어야 되잖아요. 20세기 공장형 모델은 그러한 교육을 지향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걸 대체하는 교육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애들이 규격화돼서 나와야 됐었어요. 근데 21세기는 더 이상,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뭐에 의해서 대체가 되기 시작해요? AI에 의해서 대체가 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시대가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뭘로 커야 됩니까?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도록 애들을 키우셔야 돼요.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된다는 건 그 사람이 가장 자기다운, 가장 나다운, 그거는 끊임없이 이빨 닦듯이 물어야 돼요. 나는 누구지? 너무나 이 추상적인 얘기가 하버드의 입학을 좌우하는 혹은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추가되는 지혜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혹시 이 책의 한국 이름을 아세요? The Book of Change라는 책이에요. 변화의 책이라는 책이에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변화라고 했는데 이 변화를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는 책은 이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의 한국 이름을 혹시 아세요? The Book of Change라는 책인데 조금만 힌트를 더 드릴게요. 유명인들이 사랑한 책이에요. 공자, 아인슈타인, 닐스 보어, 양자역학의 아버지 닐스 보어, 칼 융, 헤르만 헤세는 유리알 유이라는 소설을 이 책에 근거를 해서 썼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진법, 라이프니츠도 이 책에 의해서 영감을 받고 썼다고 그러고요. 심지어는 아인슈타인이 죽기 전에 머리맡에 놓고 있었던 책. 그리고 유명한 사자성어 위편 3절이라는 공자애가 위편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3번 가죽끈이 끊어졌다는데 그 책이 이 책을 읽었다는 얘기예요. 혹시 아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네? 성경? 성경? 공자님은 성경은 아니죠. 어떤 거? 이 책은 주역이에요. 근데 주역이 영어의 번역 제목이 변화의 책이에요. 주역을 관통하는 책 딱 근데 지혜 하나가 있어요. 한자 읽어지세요? 한자 시대 맞으시는가요? 자, 어떻게 읽나요? 궁즉 변, 변즉 통, 통즉 구. 궁하면 변해야 하고 변하면 통해야 하며 통하면 오래 간다. 저는 여기서 4차 산업혁명의 교육의 핵심을 전 여기서 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쪽이 극단적으로 변해가요. 그럼 우리는 더더욱 뭘 가르쳐야 돼요? 반대 극단에서 변치 않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뭐가 극단적으로 변해가요 지금? 공대생이 대학을 들어갔을 때 배웠던 게 나올 땐 쓸모 없어지는 세상이 됐어요. 지식이 극단적으로 변해가요. 근데 인류의 모든 역사상 절대로 안 변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지혜라고 불러요. 이것이 이렇게 엄청나게 변해가고 유발 하라리 교수도 도대체 무슨 교육을 시켜야 될지 모르겠대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뭘 교육해야 돼요? 변치 않는 것을. 한마디로 궁에서 저 끝에 있는 구, 오래 가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추세가 여러분 정말로 지금 최첨단 기업의 산실인 실리콘밸리에서 기업가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컨퍼런스예요. 컨퍼런스 이름이 뭐예요? 위스덤 2.0이에요. 그래서 성공한 기업가들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버드의 존 카바진 명상 연구가, 아니면은 바이런 케이티 같은 영성가들을 불러서 컨퍼런스를 열어요. 주제는 뭐예요? 지혜를 가지고. 이 시대에서 이 시대를 성공시키는 핵심을 이 사람들이 뭐라고 파악한 거예요? 지혜다. 사 4차 산업혁명에 정말로 필요한 그러면 이것은 무엇일까? 천재발명가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에디슨이 떠오르시죠? 근데 에디슨이 질투한 천재과학자가 있다는 거 아세요? 둘이 싸우느라고 노벨상도 둘 다 못 받았어요. 엄청나게 질투한 천재과학자 이름은 누굴 것 같으세요? 옆에서 말씀을 주시네요. 앨런 머스크가 자기 회사 이름을 이분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어요. 테슬라. 네.
니콜라 테슬라라는 천재과학자였어요. 근데 에디슨과 테슬라의 공통의 비결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좀 더 연결해서 할게요. 에디슨의 명언 중에 잘못 알려진 명언이 있다는 거 아세요? 제일 유명한 명언이 뭐예요? 에디슨이 얘기한 명언 중에? 자, 그래서 뭐 해라?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다. 뭐 해라? 노력해라. 자, 실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99%의 사람이 성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겐 1%의 영감이 없었습니다. 내겐 그게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재란 99%의 노력보다도 1%의 영감이 있어야만 탄생됩니다. 최초의 영감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습니다. 무턱대고 노력만 하는 사람은 에너지만 허비하는 것만 같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기자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죠.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신 거 많아요. 소크라테스의 가장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거는 델포이 신전에서 나오고요. 또 하나, 죽으면서 한 얘기. 악법도 법이다라고 소크라테스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네, 한국에 의해서, 유신 체제에 의해서 있을 때 그게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귀와 눈으로 보고 파악하시라는 거예요. 진실이 아닌 게 많아요. 지금 에디슨이 한 거랑 완전히 반대 소리를 우리는 지금까지 그걸로 알고 있잖아요. 4차 혁명 시대에 그렇다면 정말 성공지능, SQ, Success Quotient가 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관해서 저는 SQ가 두 가지가 또 약자가 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Subconscious Quotient, 잠재의식 혹은 무의식을 얘기를 하고, 영성지능 Spiritual Quotient라는 단어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누구세요? 멋지게 생긴 누구? 프로이드, 정신과 의사 프로이드가 뭐라고 그랬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결정을 내릴 때 나는 늘 그 장단점을 꼼꼼하게 살펴본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내 속에 어딘가 들어있는 무의식이 결정을 내린다. 그리고 또 누구죠? 칼 융도, 아주 프로이드의 비경관 혹은 그 이상으로 평가받는 칼 융도,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는 바로 이런 것을 두고 운명이라고 부른다. 윌리엄 제임스는 소위 얘기하는 정의란 무엇인가가 샌더스 홀이라는 한 1000명이 들어가는 공간에 사는데 그 옆에 건물이 제임스 홀이에요. 거기는 심리학과 건물이고요. 현대 심리학의 창시자예요. 이분이 뭐라고 그러셨어? 인간의 무의식 속에는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 제럴드 잘트만은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교수고요. 인간의 인식활동 중 무의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95%이며 의식은 단 5%에 불과하다. 근데 현재는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인간의 의식은 빙산 위에 놓여있는 하나의 눈덩이와 같다. 99.9%가 무의식적이고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칼 융은 의식과 무의식을 대양이 있고 거기에 떠있는 코르크가 의식이고 대양이 무의식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 비유가 뭐가 됐던 우리는 그만큼 무의식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고요. 다중지능의 창시자인 하워드 가드너 교수님 아시죠? 몇 가지 지능을 얘기를 하셨죠? 다중지능. 인간에겐 여러 가지 지능이 있다. 몇 가지? 8가지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9번째 지능을 얘기를, 아직은 이게 완전히 수치화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얘기를 하셨지만 9번째 지능을 존재론적 지능, 인간의 존재론적 의미, 삶과 죽음, 축복과 비극 등과 같은 우주적이고 실존적인 사안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이 책에 보면 잘 나와 계시고 다큐멘터리로도 잘 나와 있어요. 9번째 지능을 존재론적 지능, 영적 지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노벨 의학상 수상자인 존 에클스 경도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뇌는 마음속에 존재하는 일련의 에너지 패턴을 받아들이는 뭐에 지나지 않는다? 수신기에 지나지 않는다. 뇌는 마음의 근원이 아니며 오히려 마음이 뇌를 제어하며 뇌는 라디오처럼 수신장치로서 기능한다. 생각은 전파와 흡사하고 뇌는 라디오 같다는 의미이다. 이 직업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국적도 다른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지를 주의해서 한번 보세요. 이나모리 가즈오를 혹시 아세요? 일본의 3대 경영의 신으로 소니 창시자,
파나소닉의 창시자 이나모리 가조를 꼽습니다. 우리나라 친근감을 가지시려면 우장춘 박사의 사위예요. 그리고 망해가던 일본 항공을 완전 회생시켜내서 경영의 신으로 불립니다. 그분이 자신의 경영의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주의 어딘가에는 지혜의 창고와 같은 장소가 있고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창고에 쌓인 지혜를 새로운 발상이나 아이디어 혹은 창조력으로 꺼내서 사용한다. 일본의 기업가가 하는 얘기예요. 자, 이분은 남들이 받기 어려운 퓰리처상을 3회나 수상한 분이신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창조적 아이디어는 무의식에서 온다. 나는 아이디어를 찾아 나서지 않는다. 아이디어가 나를 찾아온다. 이걸 돈으로 바꾸면 참 좋겠죠. 누군지 아시죠? 오프라 윈프리도 슈퍼소울이라는 방송들을 계속 하잖아요. 이 세상에는 엄청나게 크고 위대한 힘이 있는데 그 근원과 계속해서 스스로 연결시키면 그 위대한 힘이 자신 안에 있던 에너지와 능력들을 이끌어낸다. 흑인이고 미국의 토크쇼 진행자가 지금 보면은 제가 얘기하는 거는 보편성을 지니죠. 나라와 그렇죠? 인종과 성별을 다 넘어서 직업을 넘어서 똑같은 소리들을 하는데 칼 융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위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우주의식과 소통이 원활하여 그로부터 여러 가지 훌륭한 능력을 얻어낼 수 있다. 우리가 저번 정권 때문에 우주란 단어에 상당히 좀 민감하긴 하지만 같은 얘기를 합니다. 아인슈타인도 오직 직관만이 교감을 통하여 통찰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연구의 성과는 면밀한 의도나 계획에서 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온다? 가슴에서 온다. 아까 얘기한 니콜라스 테슬라의 얘기입니다. 에디슨이 질투한 나의 뇌는 똑같은 얘기죠. 리시버, 수신기일 뿐이다. 우주에는 우리가 지식, 힘과 영감을 얻을 수 있는 핵이 있다. 나는 이 핵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실제로 에디슨이 합성 고무를 발명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양손에 그 합성 고무를 발명했다는 걸 가지고 양손에 그 쇠구슬을 놓고 의자에 앉아서 여기다가 뭘 놓냐면 쇠 접시를 놔요. 잠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툭 하고 떨어지면서 소리가 나잖아요. 그 상태에서 오는 아이디어를 잡아서 합성 고무를 만듭니다. 그리고 살바도르 달리란 유명한 추상화 화가 아시죠? 이렇게 수염 생겨가지고 그분이 반드시 그 하버드 연구에서 뭐가 나와있냐면 제자들을 가르칠 때 열쇠를 손에 쥐고 그림을 그릴 화두를 갖고 졸 때 이 열쇠가 떨어지면서 소리가 날 때 그때 영감을 받아 그림을 그리도록. 이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뜬금없는 소리처럼 들리는 얘기가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최대치로 쓰는데 자신들의 어떤 지혜로 활용하고 있었고요. 실제로 저는 과학적 근거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콜롬비아 MBA에서 지금 넘버1 수업입니다. 수업의 이름이 전략적 직관의 수업이에요. 윌리엄 더건 교수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분은 기존의 이론과 다르게 실제로 전략이 운용되는 데는 직관이 중요하다라는 핵심으로 이것을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인사이트의 시대다.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렇다면 중요한 지능이 뭐냐? 찰스 슈왑 이 책에 의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트렌드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분도 재밌는 얘기를 해요.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필요한 4가지 지능을 얘기를 할 때 책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건 알겠는데 3번 보세요. 영감지능, 영혼. 변화를 이끌고 공동의 이익을 꾀하기 위해 개인과 공동의 목적, 신뢰성, 여러 덕목 등을 활용하는 능력. 이 영성이라는 종교에만 갇혀 있을 것만 같은 단어가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이 단어들로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PQ, 신체지능, IQ, 어떤 지능, EQ를 넘어 이제는 무슨 시대다? SQ의 시대다. 그래서 인간의 궁극의 지능을 이제는 PQ, IQ, EQ를 넘어 이제는 영성지능이 화두가 된 시대가 이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지능인데요. 이분께서 이것을 제가 영성에 관한 수많은 그 정의들이 있어요. 그것을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가 실제로 정의를 한 거는 영성이란 우리가 단지 이런 물질적 존재를 넘어선 존재이며 우리의 삶이 이번에 한정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된다는 개념이다로 영성을 정의를 하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성지능의 정의는 방금 그 전에
신디 위글워스라는 이 영성지능을 실제로 측정화해내는 이분께서 정의한 이 정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SQ, 영성지능이란 주어진 상황에 관계없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평온을 유지할 수 있고 지혜와 자비심을 갖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 멋지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깥의 환경에, 내적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과 타인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영성지능이라고 얘기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이들한테 정말로 줄 수 있는 거는 이것이 최고의 지능이 되지 않을까. 인간을 ultimate intelligence라고 부르는 이 영성지능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실제로 사피엔스의 유발 하라리 교수가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또 합니다. 혼돈과 무지, 변화의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뭐보다 구체적 지식보다 하우에 관한 얘기보다 정신적 균형과 유연성을 기르는데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 세계적인 명상 지도자에게 배운 명상법으로 하루 2시간씩 명상을 통한 집중력과 정신적 균형으로 사피엔스와 호모데우스를 지필할 수 있었다. 이분이 하루에 2시간씩을 명상을 하신대요. 그래서 여기서 확보한 정신적 균형력과 집중력을 가지고 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들을 본인이 지금 집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실리콘밸리의 구글을 비롯한 페이스북부터 아주 기라성 같은 기업들에서 명상을 혹은 이러한 정신적인 프로그램들을 기업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정리드렸듯이 뭐가 중요하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변화이다. 그것을 뭐라고 정의하던 변화이다. 그럼 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아이에게 이 변화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다. 그럼 이 예측할 수 없는 이 엄청난 변화에서 이 변화를 적응할 수 있도록 아이를 키우려면 뭐를 키워야 된다? 반대편에 변치 않는 지혜를 가르쳐야 된다. 이 지혜는 소위 얘기하는 영성지능 혹은 잠재의식 지능으로 우리가 정리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또 그러죠. 이 얘기가 꼭 나오게 되겠죠. 어쩌라고요. 어쩌라고가 또 나오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종교 기관들이 이거를 잘 해주면 좋은데 아시죠? 요새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이게 정신적인 어떤 지도력과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야 되는 것이 지금 너무 그 변화의 시기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지금 답을 못 찾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럼 또 항상 제가 한국에서 교육을 하다 보면 이렇게 되죠. 어쩌라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제가 권해드리는 책이 이제 그 SQ를 아주 이거 성인용으로 행운사용법이라는 책에서 7단계로 이게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아동용 애들을 키우셔야 하니까 행운의 고물토끼라는 책에서는 그것을 실제로 네이클로바를 기르는 요새 그 혹시 아세요? 네이클로바를 실제 파는 거 아세요? 처음 들으시죠? 참 재밌어요. 네이클로바 팔아요. 가서 인터넷 뒤져보세요. 원래 행운의 상징인 네이클로버가 이제 뭐가 됐어요? 필연이 됐어요. 무엇을 알고 나서부터? 유전자 법칙을 알고부터. 또 하나, 지구가 탄생한 이후에 언제나 공기는 있었잖아요. 인류는 언제나 날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인간이 날기 시작했죠? 라이트 형제도 첫 번째라고 얘기하시나 아니에요. 이것도 사실은 라이트 형제는 본인을 마케팅을 잘한 거고요. 그 전에 난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나 더 정확하게 얘기하냐면 공기 역학 법칙을 인간이 이해하고 나서부터 인간이 하늘을 납니다. 이제는 영성과 과학이 만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힘,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힘이 과거 어느 때보다 더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살아도 됐잖아요. 저희 때는 남들 하듯이. 근데 내가 누군가라는 명확한 자아 정체감이 어느 시대보다도 제일 중요한 시대가 돼버린 게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그것을 살아가기 위한 잠재의식 지능을 할 땐 이 두 가지 책들을 참조를 하시면 좋고요. 영성지능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
이거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집필된 책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책도 SQ라고 됐는데 아마 절판이 됐을 거지만 도서관에서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책은 아직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보면 저 아까 테스트 된 거 보셨잖아요. 그 항목들에 대해서 그 근거들을 다 정리가 된 책이에요. 우리나라는 재밌는 게 좋은 책들은 잘 안 팔리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소개해드릴 때 읽으면은 득템하시는 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디펙 조프라가 또다시 디펙 조프라라고 아까 타임즈 얘기를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무엇이 중요하다? 행복해야 되는데 언제 행복해야 된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해야 된다. 애들로 하여금 행복을 마시멜로우에서 그 욕구를 미루는 것과는 다른 얘기예요. 우리는 정말 미래를 위해서 현재 행복을 저당 잡히면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고 거기에 몰입해서 살 수 있을 때, 그래 가장 나답게 살 수 있는 것을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우리답지 못하게 살도록 하는 힘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들 중에 이것도 두 가지 영성지능으로 추천드리는 게 디펙 조프라의 부모 수업이라는 책이 나와 있고요. 일주일 단위로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것을 교육을 할지, 저거는 성인용이고 이것을 해서 이 책들을 참조하시면 하우라는 질문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답들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아세요? 가뭄 때만큼이나 먹을 물을 못 구할 때가 언제인 걸로 아세요? 가뭄 때는 먹을 물을 못 구해서 목말라 죽잖아요. 근데 반대로 아까 제가 극과 극은 통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홍수 때 목말라 죽습니다. 왜? 먹을 물을 못 구해요. 너무 아이러니하죠. 먹을 물을 못 구해요. 홍수 때. 제가 볼 때 지금은 지식의 홍수, 정보의 홍수 시대인데 세 가지가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선생님들은 너무 많아요. 코치란 이름도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줄넘기 선생님까지 있잖아요. 근데 누가 없어요? 삶의 스승이 없어요. 내 전 인격을 걸고 내 전 인격을 맡기면서 함께 대화하고 삶의 지혜를 물을 만한 스승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두 번째, 요새 보면은 컨텐츠 얼마나 좋아요, 진짜. 너무너무 제가 아이들 나오는 거 보면 이렇게 대기만 하면은 막 소리 나오고 별걸 다 해주고 연동되고 난리잖아요. 근데도 아까 알트스쿨 실패하잖아요. 왜? 기계가 인간과 인간이 눈을 맞추고 가슴과 가슴이 통하면서 만나지는 도제식으로 전해지는 지혜와 그 암묵적 노하우를 디지털이 커버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지식 중에서 뭐가 드물어요? 지혜 교육의 컨텐츠가 극도로 드뭅니다. 세 번째, 요새는 너무너무 많은 모임들이 많잖아요. 툭하면 모임들이 많잖아요. 뭐 SNS를 통해서 온오프 믹스를 통해서 너무너무 많은 모임들이 있는데 실제로 공동체가 없어요. 어렸을 때 뛰어노셨던 그런 데가 있으면 그 따스한 인간과 인간이 서로 부딪히면서 나오고 정이 나오면서 나오는 그 공동체가 드물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교육방주 시스템을 구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센터장님과 여기 들어오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대구에서 정말로 그 부모 교육을 위해서 교육감님이랑 이것을 전적으로 하겠다고 투자해야겠다고 해서 만드셨다고 그래서 야 정말 훌륭한 일 하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제가 교육을 죽으라고 해봐도 집에 가서 엄마가 그대로니까 애가 항상 그대로 나와요. 방법이 없어요. 부모님이 특히 엄마가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엄마고 아버지가 엄마가 아니라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 얘는 아이가 유대인을 아닌 걸로 치고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가 비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제 아이를 봐도 엄마랑 절대 시간이 많고 엄마와 내 몸에서 나와서 내 몸과 정서로 또다시 잉태가 되기 때문에 엄마가 제가 그래서 대한민국으로 돌아왔을 때 유학에서 돌아왔을 때 정말 케네디 스쿨은 정치행정대학원이고 정책대학원이기 때문에
그 레벨에서 변해야 된다고 믿었는데 정책이 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선생님들도 너무너무 애를 쓰고 계신데 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변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애가 변할까요? 남편이 변할까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 희망은 어디밖에 없어요? 엄마밖에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정말 아이의 인격을 맡길 수 있는 스승. 급변하는 지식이 아닌 정말로 불변하는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교육 컨텐츠. 그리고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공동체를 이건 엄마가 해줄 수 있잖아요. 어렵지만 할 수 있잖아요. 자, 정책이 변하는데 몇 년 걸린다고요? 50년 잡아야 된다고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50년이 지나면 우리 아이는 이미 이제 노년층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까지 못 기다려요. 기업이 100마일로 할 때 학교는 10마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 기다리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진짜 마음을 같이 모은다면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뭐가 돼요? 현실이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정말 그 너무나 극빈한 그지 나라에서 잘 살아보자라는 꿈을 같이 꿨잖아요. 그 꿈이 어떻게 됐나요? 현실화 됐어요. 근데 잘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꿈이 허망하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뭐 어느 정도 먹고 사는 거 이상이 되기 이상부터는 그게 더 이상 걸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새 마음 운동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4차 혁명 시대를 제가 사는 지혜 오타 하나 정도는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사람이 좀 이게 좀 부족해야 좀 매력이 있죠. 그래서 정말 사는 지혜는 쭉 정리를 해드리면 먼저 어머님들께서 교육 투자가의 눈을 가지셔야 되고요. 투자가의 눈을 갖는 가장 기본은 내가 나만의 교육 철학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 철학에 근거한 원칙, 절대 깨지 않을 나만의 원칙을 반드시 가지셔야 되고요. 그 원칙을 기반으로,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철학과 원칙은 안 바뀌어야 되죠. 4차 산업혁명은 급변하는 세상을 상징을 합니다. 변치 않는 교육 철학과 교육의 원칙을 가지고, 그리고 내 아이에게 정말 씨드, 사랑의 씨드 워드를 심어가시고, 그것들을 살아갈 때 아이에게 이제는 IQ, EQ를 넘어 SQ, 잠재의식 등은 영성지능이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성공지능이 돼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2회에 걸쳐서 과연 어떻게 21세기의 행복한 교육 투자가가 되실 수 있는지, 두 번째,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핵심적인 지능으로 키워줘야 할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